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이슈와 함께 아시안컵 주요 소식 등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찰들이 159명이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박세진입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해와 서해를 오가며 일주일 새 3번의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는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얼마 전 북한이 앞으로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연계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달 30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4일과 28일에도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3번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한 것은 이례적이며 신형 미사일을 완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난달 24일에는 평양 인근 남포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불화살 3-31을 발사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동해 신포 일대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시험했는데 이는 다양한 환경에서 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보도에서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가 우리 군의 미사일 요격 체계에 대응해 전략 무기를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은 오는 4월 총선 전까지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여가며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앞으로 몇 달 안에 한국의 치명적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로 한층 수위가 높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제시하며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할 정도의 위험은 아니지만 만일 북한이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선다면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과 비슷한 수준의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잦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도발 강도 및 도발 배경을 분석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보도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으로는 도발 분석 및 전망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24일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에서 기자는 앞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의 총선 전까지 긴장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전망한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해당 주장이 전문가의 분석에 기반한 것인지 외신의 보도에 근거한 것인지를 함께 전달했다면 보다 설득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 시 심도 있는 분석과 정확한 근거에 기반한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르단 미군 기지가 친이란 무장단체의 드론 공격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달 28일 새벽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이 요르단 북부에 위치한 미군 주둔지 타워 22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는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내 무장단체 이슬라믹 레지스턴스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응해 강력히 보복할 것임을 천명했고 공격 주체 및 배후에 대한 수차례의 공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시리아에 있는 이란 군사고문 센터에 대한 공격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공습으로 민간인은 물론 이란군 군사고문 여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확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변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전쟁에 참여할 경우 중동 전체가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가 우리나라에 군사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며 연합뉴스 TV가 시의적절한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이 국제 안보 정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 뉴스를 전달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연합뉴스 TV의 이번 중동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미국 또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르단 미군 기지의 공격의 경우 미국이 공격당했고 미국의 여론은 이러하며 앞으로 미국의 대응은 이렇게 전망된다는 내용이 보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대응과 조치가 중동의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있어 중요한 가치는 객관성과 공정성입니다. 즉, 여러 당사자의 입장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강대국인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사건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됩니다. 분쟁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해결책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이란, 시리아, 요르단 등의 관점에서 이번 문제를 바라보는 보도가 이어진다면 중동 문제 해결의 방법과 전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TV가 그러한 시도에 앞장서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달 29일 온라인 시장의 가짜 리뷰에 대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모집된 사람들을 통해 온라인상의 리뷰 조작이 진행되고 있고 가짜 리뷰의 대가로 금전이 지불되고 있었습니다. 채팅방 참여자가 가짜 리뷰 참여 의사를 밝히면 개별 채팅으로 주문해야 하는 물건을 안내받아 해당 사이트에서 물건값을 결제하고 집에서 빈 박스를 배송받은 뒤 별점이나 리뷰를 달고 인증하면 대가가 지불되는 형태라고 합니다. 아울러 쿠팡이 물건을 직매입해 판매 중인 로켓 배송 제품은 이런 빈 박스를 보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의 택배사를 통해 판매자에게 물건을 반품하는 형태로 리뷰가 조작된다고 전했습니다. 쿠팡은 허위 리뷰 전담팀을 두고 적발 시 제재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속아 넘어가는 소비자는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을 고를 때 리뷰가 좋은 상품을 구매하기 마련입니다. 일종의 구전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온라인상의 구전이 거짓 정보에 기반한 것일 수 있음을 실제 사례에 기반해 지적한 좋은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 직접 판매를 관리하는 거래에서도 가짜 리뷰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보도에서 지적한 플랫폼 외에 다른 사례는 없는지에 대한 후속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소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소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지난달 28일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그들을 위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다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매년 11월에서 3월이면 본격적인 감귤 수확으로 연일 바쁜 제주도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서귀포시 위미농협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연간 2만 500톤에 달하는 감귤 한라봉 등을 유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이맘쯤이 되면 인력 부족으로 비상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주지자체와 위미농협은 지난해 9월 베트남 남진성을 방문해 현지인 면접을 통해 총 41명의 계절 근로자를 선별했다고 합니다. 한 컨테이너에 한 20kg 정도의 무게를 놓고 남자분은 한 20m, 여자분은 한 5m 운반을 좀 시켜봤습니다. 거기서 합격하신 분을 채용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작업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한라봉 수확이 한창인 한 농가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너무 좋죠. 모든 게 비용도 절약되고 또 일도 잘합니다. 계절 근로자 사업 초기에는 외국인들이 감귤 수확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에 농가들의 신청이 저조했지만 지금은 작업일 예약이 꽉 찰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외국인 계절 근로제. 2023년엔 2019년에 비해 인원이 대폭 증가해 경북, 전남, 강원, 충남 등의 농어촌에 총 32,489명이 배치됐다고 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파견한 나라별로 보면 베트남이 17,16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순입니다. 다음 장면은 오전 일과 중 간식 시간을 갖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농장주가 튀김류와 컵라면을 대접합니다. 베트남에서도 중간중간 이렇게 간식 같은 거 먹나요? Ở Việt Nam mình giữa giờ thì hầu như là không, mà chỉ là nghỉ. Ông chủ rất là tốt, cuối ngày còn cho cả tiền nữa cơ ạ. 너무 좋아요. 제주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7년부터 계절 근로자를 입국시켰는데 앞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농가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는 일반 계절 근로자와는 달리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지자체와 농협이 근로자를 고용해 일일 단위로 농가에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계절 근로자 운영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숙소 문제라고 하는데요. 위미농협은 게스트하우스를 단기 임대해서 계절 근로자의 공동 숙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숙소에 온 계절 근로자들. 점심은 농가에서 제공하지만 아침, 저녁은 일정 금액을 각출해 직접 해결한다고 합니다.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숙소를 구경시켜준다고 하는데요. để có thể ngắm khi mà mặt trời buổi sáng đó thì chúng em có thể ngắm được mặt trời ở ngoài đây bình minh.
자신의 월급 통장을 보여주겠다는 계절 근로자. 농협에서 통장을 개설해준 뒤 숙소 비용을 제외하고 월급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2개월 동안 땀 흘린 대가가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고향에 돈 벌어서 고향에 가서 뭐 하시려고요? chủ yếu là lo kiếm tiền lo cho gia đình, lại tiếp tục công việc lao động chăm lo cho gia đình. 더 나은 삶과 꿈을 찾아 고향에 가족들을 두고 온 계절 근로자들. 저녁 식사가 끝나면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일을 나갈 때 농가하고 대화를 너무 하고 싶은데요. 근데 말을 못해서 그래서 배우고 싶고 나중에 한국 더 쉽게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은 저출산, 지방 소멸 문제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인력 부족으로 정부는 올해 비전문 외국인 쿼터를 2021년보다 3배 넘게 많은 16만 5천 명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제가 운영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단 이탈과 불법 체류 문제가 대두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부실이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했다가 곤욕을 치렀다는 포천의 한 농가를 찾았는데요. 계절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하는 바람에 낭패를 봤다는 김장현 씨.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수도권에 있는 그 시설치수 농가들은 거의 농사를 그만둬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인권 침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69%가 컨테이너 같은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효과적 활용과 상생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사람으로 보고 기회를 열어줘야 할 때라는 전문가의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소연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갈수록 심해지는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TV 프로그램 중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또는 외국인 출신 유튜버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외국인들의 긍정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들과 상생하기 위해 그들의 처우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소연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여야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이어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안전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거대 양당이 양극단의 정치를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만 진영 간의 대립을 부추기는 극단적인 컨텐츠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스 공급자인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오늘 TV와 비평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중부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달 2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피습에 이어서 25일에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까지 피습을 당하면서 전국이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배 의원 피습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10대 중학생이어서 더 충격을 줬었는데요. 먼저 이번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부터 짚어보죠. 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 신사동에서 피습을 당해 쓰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일어난 지 23일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정치인 피습 사건이라 국민과 정치권 모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내의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5일부터 약 5일간 배현진 의원 피습과 관련된 기사가 약 900건에 달할 정도로 언론의 관심이 매우 컸습니다. 사건 직후 대다수의 언론은 해당 사건을 속보로 보도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 보도된 기사들은 주로 사건의 기본 사실과 피해 상황, 대응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YTN은 25일 오후 5시 20분쯤에 배현진 의원이 서울 신사동에서 개한에게 피습을 당했다고 보도하며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 등 기본 사실을 명시하였고 이후 병원 후송 등 치료 경과까지 보도하였습니다.
국민일보는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였는데요. 가해자는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 라며 신원을 확인한 뒤 가격했다는 배현 측 인터뷰를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저녁을 기점으로는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규탄의 목소리를 담은 보도들도 상당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부터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피해자 치료 관련 내용, 가해자 실험 및 주요 진술 등 수사 관련 내용 등을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3일차에는 배현진 의원의 퇴원 관련 보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27일 배 의원이 퇴원하면서 올린 소셜미디어 글을 인용하였는데요. 배 의원은 이런 사건은 국민 누구에게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며 걱정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렇게 정치인 테러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자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규탄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서울신문은 배현진 피습에 대해 여야 대표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배현진 의원의 조속한 쾌유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을 인용하였는데요. 한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경향신문은 배 의원 사건 당일에 있었던 대통령실 오후 브리핑 내용을 보도하였는데요. 대통령실은 배 의원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는 폭력을 부추기는 극단의 정치를 멈추자는 정치권 내 자성의 목소리를 보도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성의 목소리가 공허한 외침에서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함께 실었는데요. 세계일보는 박상병 정치평론가의 말을 인용해 여야가 혐오와 증오의 정치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재앙적 대통령제와 선거제 등을 고치는 게 먼저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한국일보 역시 그야말로 말로만 자성한 여야의 행보가 이번 사건의 부메랑이 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국일보는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자성의 목소리를 냈지만 불과 23일 만에 또다시 국회의원을 향한 테러가 벌어진 것을 언급하며 극단의 대결만으로는 여야가 변화할 수 없다고 언제든지 또 다른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에 대한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론은 관련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네. 언론은 국회의원의 목소리는 물론 안전 대책 주체인 경찰의 입장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단은 피습 사건 이후로 불안감에 떠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실었는데요. 특히 일반 의원의 경우 경찰의 경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방 범죄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더욱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방검 조끼나 장갑 착용은 물론 페퍼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 주문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 의원은 남성 보좌진과 24시간 내 같이 일정을 소화해야 할지 고민된다고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특히 여성이거나 계파 색채가 강한 의원일수록 테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관측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일보는 경찰의 대책에 관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선거 안전 확보 및 각종 테러 예방에 대한 대책을 보도하였는데요. 이 대책에 따르면 경찰청과 각 정당 간 신변 보호 강화 TF를 만들어 위험 사항 대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총선을 앞두고 모방 범죄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에 정치인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당 대표로 한정됐던 근접 신변 보호 대상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외신들도 한국의 정치인 테러 사건을 긴급히 타전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또 사회적 문제 등 원인 분석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외신 역시 잇따른 피습 사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AP 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사는 물론 영국의 가디언지 등 여러 언론사들이 이번 피습 사건이 한국 정치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공통되게 평가하였습니다. 일본의 NHK는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해 목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의원에 대한 피습이 잇따르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특히 배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일본과의 의원 교류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도 니케이, 아사히 신문, 산케이 신문 등도 배 의원 피습 소식을 전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피습이 이재명 야당 대표가 피습당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 발생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피습 사건과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사건 등 여러 피습 사건 등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언론은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안전한 나라라고 평가받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렇게 정치 테러 사건들을 보도할 때 언론이 가져야 할 자세와 역할이 있을 텐데요. 정치적 갈등이 커진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좀 짚어주시죠. 네. 정치 테러 사건은 그 자체로도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며 동시에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언론은 정치 테러 사건의 내용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언론은 정치 테러 사건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기사 표현 등을 어떻게 선택하고 내용을 구성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시각 자료는 보는 이들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텍스트 정보와 비교하여 더욱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정치 테러 사건 현장을 담은 사진이나 이미지는 대체로 폭력적이거나 충격적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는 대중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트라우마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가감없이 공개할 경우 몇 가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 사건의 실상을 숨기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사건 현장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이 역사적 기록으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원본의 모자이크 등 보정을 할 경우 보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는지 등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론은 정치 테러 사건 기사의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언론은 정치 테러 사건을 누군가가 정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 테러 사건이 정치적 공방의 소재거리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대신 정당 간 사회적 대화, 토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정치인에 대한 혐오가 커진 배경으로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서 무분별하게 뉴스를 수용하는 이 이용 행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끝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포함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뉴스를 이용하는 주요 창구로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뉴스 혹은 뉴스의 역할을 하는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뉴스가 많아진 환경에서 이용자는 그야말로 옥석을 가리기 위한 똑똑함과 부지런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관심사와 과거 시청 이력에 기반하여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는 뉴스에만 노출될 수 있고요. 이로 인해 확증 편향적 사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분량이 짧고 친숙한 말투나 영상 기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확증 편향에 더 뚜렷하게 빠질 수가 있는 환경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는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뉴스임에도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면 무조건 수용하고 이로 인해 다른 성향을 가진 이들과 극단적 대립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용자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인 것을 넘어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뉴스 이용자의 필요한 태도까지 중부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옴부즈맨 팀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